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마감했고 이제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다. 예, 저부터도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안도감이 들 상황이니까 지금의 그 시장 흐름은 기술적 반등 그리고 조정을 생략하고 그대로 진격해서 상단까지 가고 있는 흐름이 있고 그걸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 시장이 한창 좋을 때 보시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왜 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었던, 아니 뭐 얘들이 팔아도 끄떡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상황이었고, 이거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기관 외국인들이 팔고, 요게 정점에 달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시장이 꺾이기 직전, 직전까지 열심히 팔아왔고 그 팔았던 걸 다시 되채우는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채웠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만 해도 올해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3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중립이고,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사들인다. 이 속도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 원 이상을 매수를 할 것 같은데 월별로 5조 원 이상 매수했던 게 흔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도대체 왜 살까에 대한 물음은 요 시기에 외국인이 왜 팔까? 하루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원을 팔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물량이 소화가 되다가 이제 2천억만 사도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요런 부분들을 조금 긴 안목으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유가 알만한 이유들이 나오고 이 시기에 엄청나게 팔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요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3분의 2 가격이고 환율도 그렇고 저가 매수의 성격으로 산다. 요런 관점에서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고, 그 항상 그렇지만 이게 자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값하고 금리하고를 보면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금리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집값에는 토지 그리고 시공비 그리고 금융비가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가 낮은 시기에 시공비도 올라가고 금융비가 내려갑니다. 근데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아니 금리가 올라가면 토지비가 떨어지고 시공비도 물가가 억제되면서 떨어지고 금융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 산출할 수 있는 그 분양 원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을 계속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경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망해 나가니까 한계 기업들이. 그래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가 된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 경쟁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익이 증가하니까 시장이 좋아진다. 이제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과거에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 회복을 동반한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이제 금리하고의 상관관계가 너무 커졌고 또 그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반영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정작용, 항상 뭐가 좋아지면 나빠지는 부분들이 동반해서 오면서 비슷한 균형을 맞춰가는, 그래서 시장도 급격하게 빠지지도 않고 또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이 집값도 마찬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균형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 다만 3,300까지 올라갔던 시장에서 여기서 균형을 맞춘다라는 대응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내려와서 저가 매수 성격, 그리고 충분히 올라가는 이유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가 당연히 있는 그 상황에서 또 균형에 맞는 대응, 이 가격을 감안한 요런 것만 하시면 크게 잃을 일도 없고 또 시장에서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댓글 확인을 했고 종목을 살펴볼 텐데, 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1월 27일부터 우리 사준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버슈팅 이후에 내려왔고 또 이 가격을 봤기 때문에 우리 사주 중에서 상당수는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큰 흐름에서 이제 망가졌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좀 낙폭이 큰 상태입니다. 이 정도 고점에서 떨어졌으면 62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대를 봤으면 다시 이 V자로 상승해서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사주까지 풀리니까 뭐 주가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62만 9천 원을 돌파한다? 뭐 1년 안에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비교 지표가 되는 이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0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 이런 상태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버티는지 생각하면 답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화재하고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화재 빈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0.02%로 전기차라서 차에 불이 자주 나고 많이 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보급 초반이고 내연기관차는 이제 오래된 차들이 많다. 뭐 요런 어떤 다른 환경도 있지만 전기차도 분리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많이 됐고, 그리고 ESS처럼 충방 지원을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동차 수명 어느 정도 10년 정도로 봤을 때 이 10년 동안 자동차를 탈 때 한계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수 있다. 급속 충전만 하지 않으면 굳이 불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필연적으로 이제 불이 날 거라고 봤던 부분에서 요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중에 큰일 날 것이다. 요거는 조금 수정을 합니다. 다만 비싸기 때문에 저 주가에서 다시 회복하는 건 좀 어려울 것이다. 요거는 분명하고. 네,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0.02%, 전기차가 0.02%인데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상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0.5%에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0.02%가 불이 나고 이 중에서 한 20명 중에 200명 중에 1명이 다칩니다. 근데 전기차는
0.02% 불이 나는데 그중에서 한 6명 중에 1명이 다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가 불이 났을 때 위험하기는 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조금 이게 어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 방화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평가가 좀 인색해지는 게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주가 풀리기 전에 그리고 풀리고 나서 한참 동안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요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금일 금융지주사들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하나 금융지주를 봤을 때 다 똑같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다 똑같은데 하나 금융지주가 이제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오버슈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단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시중금리에 보면 대출 8%에 예금은 4%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3%짜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예대 마진의 차이가 일찍이 제가 이 정도까지 예대 마진이 벌어졌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상금리가 3%인 것도 거의 못 봤고, 근데 또 예금 이자를 이렇게 인색하게 줄 정도로 기준금리하고 거의 맞춰서 줄 정도고, 그러면 이제 대출도 같이 떨어지는데 0.5% 기준금리 시기에 보면 뭐 대출금리가 2% 정도 됐었고, 그리고 예금금리가 1% 정도 됐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이 배율로 가는 게 아니라 가상금리로 갔을 때 이건 너무한 처사다. 국민들 고열을 빨아서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게 사실상 외국인이 다 가져간다. 이런 게 과연 국민 정서로 유지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당장은 주가가 튀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다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물론 이제 단기 급등이 얼마나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할로 쪼개서 보통 이 오버슈팅은 15 거래일 정도로 봅니다. 최장. 이 정도로 분할을 해서 다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 이거를 놔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요 보시면 신한지주나 외국인 비중을 보시면 63%, 하나는 70% 넘고 KB금융이 73.91%, 어마어마합니다, 비중이. 그리고 BNK 이런 데도 많이 높을 텐데 지방은행도 36%나 되고, 그나마 이제 민족자본이라고 하는 우리 금융도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기업은행조차도 조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정서상 용납이 안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대로 놔두면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폭증을 하게 되냐 보시면, 하나금융지주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3월에 세계 채권지수 편입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채권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사실 1% 정도 빠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게 어떠냐면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낮아진다. 지금 은행들이 이제 3%대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2%대가 되는데 대출금리가 8%, 평균적으로 8% 정도에 머물러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분기에 1조 원 이상씩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국민 정서상 정치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은행들이 코로나 핑계로 해가지고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금융권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도대체 저 뭐 하는데
영업시간 단축해 가지고 은행 업무 보려면 연차를 쓰게 만들고, 근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또 뭐 월급이 팍팍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닌 게 지점 폐쇄해 가지고 계속 구조조정하고 사람 해고하고 국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고, 이 이게 안 두드려 맞지 않고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 네.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는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팔기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다. 팔고 나서 주가가 내릴 거니까. 예. 그래서 이 금융주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을 완전히 정리를 하시고, 오버슈팅의 평균적인 기간을 봤을 때 15 거래일이니까 대략 2월 중순까지 해서 2월 말까지 해서 다 정리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최근에 이제 저는 홈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가 이 네이버하고 당일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매출이 벌써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의 배송이 오히려 더 빠르다. 쿠팡은 새벽에 배송이 와서 방치가 되는데 홈플러스는 그래도 12시 전에 온다. 이 부분들이 또 호응을 얻고 있고, 뭐 그리고 대형마트의 어떤 품질 관리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품질이 양호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1조 원이다. 근데 규제를 만약에 완화를 해준다면, 규제 완화를 해준다면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점포를 정리를 해 나가면서도 실제로 홈플러스에 가보면 오프라인 고객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이 더 많고, 뭐 아주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 저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사모펀드 대형 실패 사례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당일 배송으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규제 완화를 해줘서 물류센터처럼 지점을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시간 제한이 없고,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나 손쉽게 쿠팡처럼 요 배송 시스템,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네이버까지 제휴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뭐였지? 옥션하고 지마켓, 예,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이미 자체적으로 그런 온라인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사실 온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온라인은 지금 24시간 하고 있는데 시간 제한도 모자라서 지금 그 휴일에 강제 휴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철폐가 됐을 때 이마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네, 너무 또 이게 상승 요인이 완벽하다. 쿠팡의 시가총액을 보면 물론 이제 이것도 다릅니다. 쿠팡이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평가가 좀 어렵지만,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한 36조 정도? 쿠팡의 시가총액이 여기 한 26조였고 36조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마트가 시가총액이 2조 원대입니다. 쿠팡하고 비교해서 이마트가 부족한 게 뭐지? 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이마트가 단순히 또 이 대형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했고 또 스타벅스도 갖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저처럼 둔한 사람이 먹어봐도 음료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기가 다양하고 맛있고, 그리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신세계 상품권처럼 이마 아니 스타벅스 상품권도 어느 정도 현금에 가까운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특히 고금리 시대의 장점이 큽니다. 예, 저금리 시대에는 특별히 이게 장점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이마트가 지점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점 설치하는데 2천억이 든다. 상품권을 조금 많이 찍어냅니다. 2천억 정도 상품권을 찍어내면 그게 유통이 되고 도는 속도 안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싼, 사실상 이자가 없는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구조인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스타벅스 상품권 같은 거 유통을 늘리면 쉽게 이자 비용 없이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마트의 굉장히 큰 강점이고, 그렇게 해서 이자 비용 없이 어떤 자금을 쓰게 된다. 그 역량이 한 2천억, 3천억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2천억, 3천억의 대출 금리를 생각하면 연 2천억 기준으로 한 80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게 작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치로만 치면 거의 1,000억짜리니까. 80억, 연 80억씩 벌 수 있다라는 건 1,000억짜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마트의 역량을 봤을 때 너무나 싸다, 지금 이마트가. 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금융주들이 저렇게 오버슈팅하고 터지게 되면 저 유동성이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올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 아닐까. 유통은 고금리일수록 더 유리하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이 높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대량으로 확보를 해놨는데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상승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급등 패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환율 효과가 좀 큰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고 또 점진적으로 반등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인식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수 복구 때문에 4분기까지 실적은 좋지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선방했고, 그리고 1분기부터 다시 실적이 회복을 하게 되면 내년 3분기 정도에는 2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할 거고, 분기 기준으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나 싸다라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로만 보면 자동차가 제일 좋은데 자동차 주가가 형편이 없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게 금융인데 금융은 정치권한테 얻어맞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대형마트는 이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고, 철강 금속도 환율 때문에 수혜를 받는데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올해 내내 원하는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포스코가 이전에 없던 반응, 특히 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포스코의 주가 흐름이 기술주의 대표인 삼성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쌀 때 사야 된다. 뭐 지금 와서 좋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나쁠 때 샀다가 이제 좋으니까 본격적으로 즐기자, 뭐 이 정도. 너는 샀냐 그러면 저 못 샀지만 어쨌든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요거 말고는 뭐 아파트도 연끌하면 망한 거고, 주식도 비싸게 사면 고통만 받습니다. 본전 찾다가 일 다 봅니다. 그래서 항상 쌀 때 사셔야 되고,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스코는 이제 매수 타이밍은 늦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나 이런 종목들도 매수 타이밍 늦었고, 증권주를 보면 아직까지 뭐 양호한 수준이고, 뭐 당장 움직임이 재미가 없겠지만 괜찮습니다. 이마트도 괜찮습니다. 요런 거. 뭐 대한제본도 괜찮고. 네, 그리고 자동차도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매물이 두터워가지고 당장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실적만 놓고 본다면 자동차가 실적이 곤두박질 쳐서 주가에 수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실적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따라갈 거라고 보고, 올해 현대차가 사상 최대 이익이고 내년에는 더 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이익을 내다 보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하고 다르게 현대모비스도 탐탁치 않고, 현대모비스 주가를 보면 장기간 횡보를 하고 바닥을 다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년 동안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할 수 있고, 이 부품주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그 안에서 위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조금씩 달리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생각보다 타이밍이 조금 늘어지는 이런 상태고, 현대글로비스는 현대모비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이제 상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대모비스보다 잠재력이 더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를 할 것이냐, 물류로 분류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물류 쪽에 가깝고, 그리고 실적이 코로나 이후로 한 3배 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로 바뀌었고, 그만큼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좋아지는데 주가는 계속 제자리다. 이거 언제 한번 튀지 않을까 얘도. 근데 그게 제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 예.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주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뭐 명백한 부분입니다. 주가가 실적이 따라간다는 건.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 지금 핫한 종목들은 단기간에 불이 튈 수가 있는데 그 시기는 이제 보유자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 보유자들의 몫이지 거기에 단기로 신규로 들어가서 뭐 단타 수익을 추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야 된다. 요 원칙을 어기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